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이슈가 있는 5종목을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가져왔고요. 코어위브, 유나이티드 헬스,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렇게 해서 좀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겠습니다. S&P 500 드디어 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는 음봉으로 마감은 했지만 그래도 꼬리가 더 긴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도 빠지면 사려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굉장히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 100을 봐도요. 어제도 밀리면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하락을 거부하고 결국은 이제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사상 최고치를 두 지수가 다 이제 돌파를 해서 역시 시장은 강하다. 즉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또 출렁이지 않을까 해서 변동성 분명히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우등생의 슬럼프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보면은 지수보다도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내려와 있고요. 위에는 구글 최근에 뭐 좋은 소식 나와서 올라온 거 빼고는 전부 지수 밑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주 중심은 좀 눌려 있고 그다음에 못 올랐던 세컨티어들이 이제 오른다. 그래서 요즘에 뭐 어제 오라클도 뭐 30%가 넘게 올랐지만 이런 종목들의 훨씬 탄력이 큰 지금 시장 상황이다. 그래서 개별주들이 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각 종목마다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잡을 생각인데요. 그래서 테슬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셔도 좀 끝까지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주봉을 한번 보면요. 그때 TTM 스퀴즈 한번 저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주봉은 계속해서 이제 찬스가 올 겁니다 하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데 거래량이 수만되면서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는 좀 가는 거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스스로는 수급 측면에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외부에서 좋은 뉴스가 들어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 모으고 있는지 그런 이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타겟 프라이스가 거의 안 움직이다 최근에 조금 올라온 것 뿐이지 뭐 전혀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웨이팅은 뭐 조금이나마 이제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이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테슬라의 가격은 애널리스트의 타겟값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두 가지 미래, 성장과 위기,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테슬라는 요즘에 뭐 큰 힘들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테슬라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과연 테슬라가 쏘아올린 야심찬 미래 계획들이 바로 지금 당장 발목 잡고 있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두 덮고 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테슬라의 앞을 밀어주는 힘, 거대한 힘부터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열광시키는 게 무엇이냐? 바로 미래를 향한 거대한 베팅이죠. 단순히 전기차를 넘어서 에너지와 자율주행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미래 동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은 바로 신제품 메가블록입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배터리가 나왔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 모델 자체를 다각화하는 이런 핵심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블록이 왜 그렇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로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기존 제품보다 설치가 23%나 더 빠릅니다. 그리고 건설 비용이 무려 40%나 적게 듭니다. 이건 그냥 더 좋은 제품이 아니라 사업성 자체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인도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테슬라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엄청난 돈줄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하지만 2026년까지 기다려야지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에너지 사업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영역, 바로 도로 위에서 테슬라의 또 다른 거대한 미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 로보택시죠.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은요, 2025년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첫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안전요원이 같이 동승을 하고 있지만 금년 말까지의 목표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연말까지 미국 절반을 커버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데 뭐 변수도 많겠지만 만약 이 계획이 진짜로 성공한다, 그럼 이건 그냥 성장 동력 수준이 아니라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의 가치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정도의 엄청난 파급 효과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홈런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은 미래의 얘기만 들으면 뭐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뒤에 강하게 잡아당기는 현실의 압박 요인들이 현재는 존재하죠. 테슬라가 미래를 향해 엑셀을 밟는 순간 바로 발목을 잡는 그 큰 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압박의 핵심, 바로 이 숫자 38%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냐면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거의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냥 숫자 하나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전기차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둘째, 어쩌면 살 사람은 이제 다 산 거 아니냐, 더 이상 전기차를 살 사람들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투자자들이 당연히 마음도 불안해지고 주식을 자꾸 놓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아래서는 성장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이 위기에 테슬라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기업 역사상 가장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초대형 대박들이죠. 바로 CEO 보상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이 일 잘했으니 보너스를 줄게,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CEO와 회사의 운명을 한데 그냥 엮어버린 거죠. 엄청난 리스크를 건 거대한 베팅인 셈인 것입니다. 그 베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만약 회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면 CEO에게 주어진 스톡옵션 가치가 최대 1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돈을 받겠냐 하는 게 핵심인데요. 일단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큰 조건 하나가 이비타다가, 즉 세전 영업이익이 4천억 달러를 달성을 하면, 근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거죠, 테슬라가. 그러면 보상의 일부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최대 1조 달러 스탁 옵션을 받게 되는 거죠. 즉 회사가 역사적인 성장을 이뤄냈을 때만 터지는 거대한 로또 같은 것입니다. 월금이 아닌 셈이죠. 그래서 만약 테슬라가 엔비디아 같은 성장을 한다, 그럼 이게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미래를 향한 엄청난 기대감이 회사를 밀어주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의 압박이 회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주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올해 보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14%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또 주가가 60%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감에 파는 사람과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결국 나는 수익 나고 있어, 계속 지우고 갈 거야 하고 믿고 있는 사람 간의 팽팽한 맞섬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지금 테슬라가 마주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한쪽에서는 메가블록과 로보택시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이 회사를 앞으로 막 밀어 붙이려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뚝 떨어진 시장 점유율하고 심해지는 경쟁 환경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뒤에서 테슬라의 옷자락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격입니다.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테슬라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 신호와 부정 신호가 마구 뒤섞여 있으니 전문가들조차 답은 이겁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애널리스트 타겟 프라이스 보셨잖아요. 진짜 정성 없는 쭉 한 줄로 이어가는 타겟 프라이스. 바로 이겁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래도 희망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신중한 낙관론 쪽으로 아주 살짝 기울어 있는 느낌이지만 솔직히 누구도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남습니다. 마치 시간과의 경주와 같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미래에 던져놓은 이 거대한 베팅들이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이 테슬라의 발목을 완전히 붙잡기 전에 먼저 성공적으로 빵 하고 터져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테슬라의 다음 챕터, 어쩌면 미래 전체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거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자료는 작성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느낀 게, 그래, 테슬라는 진짜 고민되는 종목이다. 진짜로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빨리 됐으면 좋겠지? 하는 생각을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에 베팅을 하는 한 표를 가진 주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어웨이브입니다. 코어웨이브 최근에 좀 고생을 하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진짜 가맙게도 기다리면 온다 하는 게 또 밝혀졌습니다. 그림상으로 보시면 뭐 상장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했고 또 급반등을 주면서 사람들을 또 쫓아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면 좀 손실이 났었죠. 그러다가 금방 만회를 했고, 제가 그때도 분석하면 말씀드린 게 이 AVF선을 빨리 돌파를 해야 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돌파까지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 3일 만에 그냥 수직 상승으로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역시 주식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많은 매물들은 이제 받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잘 버텨준다면 그래도 이 150불 선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이슈를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타겟은 그대로 가지십니다. 아마 이제 상장한 지가 1년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 정보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카바는 애널리스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그렇지만 지금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가격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도 타겟 프라이스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 펀더멘탈은 탄탄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때 빠졌던 거는 당연히 수급에 의한 거다. 결국은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I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프라 제공업체로 알려졌던 코어웨이브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매우 대담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방송하는 데가 에어컨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또 가끔 이렇게 엘러지가 좀 올라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코어웨이브가 던진 두 가지 큰 베팅, 즉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과 하드웨어 기반 소유라는 거대한 전략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시장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코어웨이브가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자 주가는 즉시 장에서 4에서 5% 정도 급등을 했고요. 이는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그 뒤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신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을 이토록 열광하게 만든 헤드라인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전략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코어웨이브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요,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직접 만들겠다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합니다. 둘째는요, 코어 사이언티픽 인수를 통해서 AI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는 하드웨어적 접근을 또 시도합니다. 이 두 가지 베팅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지 이 전략의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인 코어웨이브 벤처스라는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미래의 잠재 고객이 될 AI 스타트업들을 초기 단계부터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엮어두는 락인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자본, 핵심 자원인 컴퓨팅 파워, 그리고 기술 지원까지 제공하면서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서 AI 개발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는 바로 전기입니다. 코어웨이브가 코어 사이언티픽 인수를 통해서 약 1.3GW라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수십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으로
AI 연산에 필수적인 컴퓨팅 파워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땅을 사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둘 전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벤처 투자를 통해 미래 수요를 만들고 소유한 인프라를 통해 그 수요를 독점적으로 충족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가치를 더 키워나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야망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전략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 엄청난 장제력에 열광하면서 IPO 이후 주가를 150%나 밀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큰 베팅에는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코어 사이언티픽이 인수가 무산될 경우에는 전략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니까 벤처 프로그램 역시 아직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희망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질문이 앞으로 코어웨이브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어웨이브는 AI 경주의 엔진과 트랙을 모두 만들겠다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과감한 베팅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거대한 계획의 무게에 스스로 짓눌리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코어 사이언티픽 인수 결과와 벤처 프로그램의 첫 성과에 따라 곧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저희가 유나이티드 헬스를 이때서부터 들어가고 또 워렌 버핏이 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갭상승을 해서 또 이때도 일부 잡았고 아주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또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갭이 이제 채워져야 되는 숙제가 남았는데요. 지금 시작은 아주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 폭발하면서 터졌고 어제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아주 서서히 다시 프라이스 타겟이 올라가고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가 생각했던 프라이스 타겟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50불 타겟으로 이제 보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도 거의 접근을 했고 지금 레이팅은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것도 서서히 좀 올라가는 국면이 나오면 주가는 원래 있던 600불짜리를 탈환할 게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 1년, 1년 반 기다리면은 진짜로 한 600불 선에 다시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야무지게 꿈을 좀 꿔봅니다. 미국 헬스케어 업계 절대 강자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에도 포함된 초우량 기업이죠. 그런데 최근 이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가 심상치 않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주가를 끌어올린 강력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과연 투자자들은 이렇게 들썩이게 만든 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78%입니다. 그냥 보면 평범한 숫자 같지만 이 숫자가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의 미래 수익성을 결정짓고 월가의 투자자들이 열광하게 만든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78%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최근 투자자들이 환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회사의 핵심 사업인 메디케어 부분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까지 가입자의 무려 78%를 별 4개 이상의 우수 플랜으로 채우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둘째, 2025년 전체 실적 목표치에 대해 이상 없음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웠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소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소식을 이해하려면 별점 평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상품이 중요한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노년층 민간 건강보험입니다. 정부는 이 보험 상품들의 품질을 매년 평가해서 1점에서 5점까지 등급을 줍니다. 이게 별점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식당 별점 같은 게 아니고요. 이건 정부가 직접 돈을 걸고 평가하는 공식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표가 유나이티드 헬스의 돈벌이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커니즘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의 품질 평가에서 별 4개 이상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정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너스는 그대로 메디케어 사업부의 수익으로 직결이 되죠. 자, 이제 아까 보셨던 78%라는 숫자가 다시 보이시죠? 2026년까지 가입자의 78%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4성급 이상 플랜으로 채우겠다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 보너스를 확실하게 챙겨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매우 강력한 선언입니다. 투자자들이 왜 열광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희소식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우리 2025년 실적 이 정도는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공표를 했습니다. 표를 보면 연간 매출이 최대 4,480억,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원 정도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는 숫자를 다시 한번 못 박아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회사는 정말 안정적이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왜 그동안은 가이던스를 계속 미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을 지어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회사를 인수합병하면 통합 비용 때문에요, 실적 전망치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익 희석 효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유나이티드 헬스는 최근 아메디쿠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모두 반영하고도 기존의 강력한 실적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는 이 정도 비용은 거뜬히 감당할 만큼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라고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탄탄하게 올라가는 배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투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아주 정확하게 해결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IR이 있었습니다. 8일에서 10일인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가 쭉 올랐죠. 메디케어 사업 수익이 괜찮을까 하는 질문에는 높은 별점으로 보너스 수익을 확보하겠다 하고 얘기를 해줬고요. 보험금 리스크는 없는가 하는 걱정은 우수 플랜으로 리스크를 감소시키겠다 했고, 올해 목표 달성은 가능하냐 할 때 실적 전반 재확인으로 한 방에 그냥 쫙 날려버린 거죠. 시장은 이 소식에 즉각 반응했고 주가는 하루 만에 거의 4% 가까이 급등했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자면 유나이티드에서는 미래 수익성과 현재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유나이티드 헬스 경영진은 현재 활발 타오르는 이 주가 상승세에 투자자 미팅을 통해서 기름을 더 부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의 기대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할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시총 1등 주가죠. 그러면 그동안에 좀 이제 쉬어가는 국면을 보이다가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AV합선이 하나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 위에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저 좋은 이제 어닝 시즌이 다시 도달하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애널리스트들도 프라이스 타겟을 계속해서 높여오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207불에다가 갖다 놨고 저번에 184불인가 고점 찍고는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급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웨이팅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잡고 있어서 역시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업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강력한 힘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눈부신 실적이라는 빛과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이라는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엔비디아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8월 말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셨습니까? 주당 180달러를 가뿐히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었죠. 투자자들의 열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숫자들,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엔비디아의 전체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엔비디아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의 길에는 어떤 변수가 숨어 있을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 매출은 4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을 단 3개월 만에 버려들였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성장률입니다. 이 거대한 기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나 더 성장을 했습니다. AI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가를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수익성입니다. 총이익률이 72.7%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를 팔면요 73원이 남는다는 소리인데요.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합니다. 거의 독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죠. 자, 이렇게 잘 나가는데 엔비디아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카드, 즉 차세대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루빈 CPX 로드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미래를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루빈 CPX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빨라진 칩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예를 들어 동영상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거대한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고강도 AI 작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에서 보시듯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루빈 CPX가 시장에 제대로 나오는 것은 2026년 말이고요. 이것이 진짜 돈이 되려면 그 이유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지금 달해 있지만 그 수익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좀 멀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동전의 뒷면을 한번 볼 시간입니다. 이 화려한 성공 스토리 뒤에 가려져 있는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일 수도 있는 위험한 의존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숨겨진 아킬레스건 같은 거죠.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의 절반 이상이, 즉 50%가 넘는 금액이 이름도 공개되지 않은 상위 3명의 고객사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슬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를 양날의 칼에 비유를 합니다. 한편으로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충성도를 보여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중 단 한 곳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엔비디아 칩 안 쓰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거 쓸래,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휘청거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심각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성공과 무시 못할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시장 전문가들, 즉 월스트리트의 엔비디아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시장은 여전히 매우 낙관적입니다. 지켜보자는 의미의 보유에서 적극적으로 사자는 의미의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한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이 경쟁이라도 하는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고, 심지어 주당 1센트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분기 배당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상징적이죠. 이 배당금은 우리 앞으로도 계속 돈 잘 벌 자신이 있어요 하는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외치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그림을 최종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강력하지만 조건이 붙는 힘입니다. 엔비디아 현주소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현지의 힘입니다. 폭발적인 AI 수요 덕분에 지금 당장 보여주는 재무 성과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둘째, 미래의 약속입니다. 루빈 CPX라는 야심찬 로드맵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셋째, 숨겨진 위험입니다. 그 이면에는 소수의 핵심 고객에게 너무나도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명실상부한 AI 시대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왕자가 어쩌면 단 몇몇 거인 고객들의 마음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명실상부한 AI 리더지만 그 미래는 소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진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키가 될 듯합니다. 자, 이제 팔란티어입니다. 하늘 모르고 높이 올라만 갈 것 같던 팔란티어. 근데 좀 많이 접었죠. 그래서 좀 반등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AV 합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타겟 프라이스를 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게 너무 고평가가 됐다는 논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타겟 프라이스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가는 벌써 그 프라이스 타겟을 훨씬 넘어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근데 레이팅은 3을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는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3이다. 3은 그냥 홀드거든요. 그래서 사거나 팔아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신 분은 가지고 계시고 안 사신 분은 사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애널리스트들은 뭐 분석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팔란티어 소식은 항상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와, 또 대박 계약 터졌다. 엄청난 호재를 막 소리치고 있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야, 이거 너무 비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팔란티어의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투자해야 할지 명쾌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팔란티어에 정말 큰 힘이 될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국방부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건데요. 계약 규모가 무려 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 이 계약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바로 하딘이라는 회사의 첨단 시뮬레이션 기술을 팔란티어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파운드리에 결합시키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방대한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분석하는 팔란티어의 기존 능력에 이제는 가상 전투 시뮬레이션 같은 엄청나게 강력한 기능까지 더해진다는 것이죠. 이 기술이 불과 몇 달 안에 실제 영국 기밀 환경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은 팔란티어가 국방 AI 분야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호재가 터졌는데 그렇다면 월스트리트의 모든 큰 손들이 지금 팔란티어 주식을 앞다투어 사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까 그래프 보셨지만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똑똑한 눈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관 투자자들의 속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야기의 완전히 다른 쪽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죠. 지금도 무려 10.8%나 늘리면서 아주 강한 믿음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메이지 아스다 자산운용은 지분을 5% 축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산 혼란스러운 상황은 대체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팔란티어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투자자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문제. 바로 이 숫자 181배입니다. 팔란티어의 선행 주가 수익률, 퍼죠. 즉 회사가 앞으로 1년 동안 벌 돈에 무려 181배의 가격을 주고 이 주식을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잘 나가는 기술주들이 평균 20배에서 30배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가에 꽉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치평가가 높다, 즉 퍼가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위험이 될까요? 바로 변동성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주가에 이미 엄청난 기대감이 녹아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그만 기스만 있어도 주가가 출렁출렁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바뀌어도 주가가 아주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UBS의 한 애널리스트 분석을 보면 이 딜레마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는 팔란티어의 사업 그 자체, 즉 펀더멘탈은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이나 기술력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투자 등급은 매수가 아니라요, 보유입니다. 그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165달러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더 올라갈 공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회사는 좋은데 가격은 이미 너무 비싸다, 이렇게 신중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 비싼 가격,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까지 흐트러진 조각을 또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팔란티어를 둘러싼 강세론과 약세론, 즉 황소와 곰의 핵심 주장은 명확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황소 투자자들은 영국 국방부 계약처럼 확실한 사업 성과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관적으로 보는 곰 투자자들은 181배라는 살인적인 가치평가와 혼란스러운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팔란티어가 앞으로 계속해서 따낼 이러한 대형 계약들이 과연 투자자들의 주가가 너무 비싸요 하는 우려를 잠재울 만큼 강력한 것인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팔란티어의 미래 주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의 펀더멘탈과 성장성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높은 가치 평가는 분명한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분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밸류에이션 모델에 숫자를 넣고 향후 프로젝션을 하고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거를 분석한 수치 분석도 있고요. 혹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작도를 하고 이러저러한
인디케이터를 붙여보고 해서 기술적으로 또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오늘 저희가 한 방법처럼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모아서 한번 스토리를 이렇게 쭉 만들어 가보면, 아, 이게 일반 투자가들이 그냥 듣는 뉴스들을 듣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겠구나. 그럼 나는 그들의 편에 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쪽에 내가 표를 던져야 될까?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되면 오늘 같은 분석을 좀 여러 종목에 이제 붙여서 좀 넓게 큰 그림을 보는 관점에서 과연 이 종목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는요, 1년 전, 그러니까 연초가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서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 맥세븐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물론 중간에 힘든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1년을 보유하고 있었더니 엔비디아는 66%, 구글 61%, 테슬라 60%, 메타 49%, 아마존 31%,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24%, 애플이 3%밖에는 못 올랐지만 그래도 플러스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더니 이 정도 수익은 줬었는데 왜 내가 자꾸 이거 사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고민했는가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또한 이거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글이나 엔비디아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으면 60%가 났어요. 그러면 12달이니까 매달 5%씩 평균적으로 수익이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고팔고 해가지고 매달 평균적으로 5% 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주식이라는 게요, 평균적으로 5% 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20%도 올랐다가 10%도 빠졌다가 30%도 올랐다가 20%도 빠졌다가 30%도 빠졌다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행해오다 결과적으로는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과연 내가 지금 이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옳은 전략일까? 좀 더 길게 가져가 볼까? 아니면 나는 이게 매매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 반 정도는 묻어두고 반만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분명히 매수 매도가 잦아지시면은요,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큰 그림, 큰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계획된 매매만 하셔야 되고요. 만약 계획된 것들이 매매를 자주 해야 되는 계획이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계획된 매매가 아니라 그냥 기분에 따르는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 쭉 해드렸고요. 이런 말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고 많으셨고요.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